하지만 현재 책부자 지혜서원의 구독자 9분, 그것이 저의 현재의 초라한 삶의 성적표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저의 성적표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책부자 지혜서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혜린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손에 물 하나 안 튀기고,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얘기죠. 손에 물 하나 안 튀기고 내 방에서 공부만 하는 것. 아버지가 한없이 아낌없이 사다 주시는 책을 읽는 것이 내 생활의 전부였다. 이 유년기의 습관성은 중고 대학생 시절을 통해 쭉 견지되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의문을 가졌던 입시와 엘리트 교육에 아빠가 매몰되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견실한 인식욕을 가진 지성적인 여성으로 전혜린을 잘 키워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라면 그렇게 입시 교육, 사교육 이런 게 많지는 않았을 때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일런지, 아빠는 그렇겠지만 전혜린의 입학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었을 것 같고요. 진학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본고사 이런 게 그 전에 막 70년대에 엄청 유행하던 사교육과는 조금 결이 다른 대입 제도였을 것 같아서 문학적인 토양이 풍성한 가운데 전혜린이 자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대에 들어가서도 독일 문학 전공을 위해 유학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또 당시에 한국 문학이 얼마나 지평이 넓지도 않았을 테니까 독일 문학을 전공하러 외국을 갔다는 건 옳겠지만, 차라리 정신적인 깊이를 위해선 철학도 나쁜 주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심리학이 실용적이라면 철학은 좀 이상적인 학문적 주제이기는 한 거죠. 그랬을 때의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전혜린 시절에 보다 바로 뒤에 안병국, 김영석, 이어령 이런 분들은 좀 기독교적인 가치에 너무 많이 몰입돼서 차라리 건전한 철학에는 그다지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철학가로서의 그들의 저술은 많이 읽었지만, 안병욱 씨 책, 당시에 김영석 씨 책, 또 이어령 교수의 책 다 읽었지만 그분들이 철학자였고 그분들이 문학가였는가, 얘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그러니까 2016, 17, 18, 9 이때에 나왔던 지성에서 영성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의 최신작들이 뭐가 있죠? 그런 거죠. 2016년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김영석 씨가 썼고, 2020년에 삶의 한가운데 영원의 길을 찾아서. 철학을 하는 분이 영원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꼭 그래야 하나, 영원은 가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갖습니다. 바로 또 썼네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걸음. 이분은 인문학과 예수교가 배치되는 가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그 정점에 있는 인문학을 놓고서 인문학을 입에 올린다는 게 뭘까? 자가당착에 대한 왜 반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 차라리 신앙 이야기, 예수교 이야기, 아니면 전도 이야기, 이런 게 차라리 솔직한 제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 성경 행간에 숨어있던 그를 만나다. 철학자라면서 예수 주변만 맴돌고서 100년 인생이 말하는 예수의 뜻,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김영석 교수의 신앙과 인생. 완전히 예수교적인, 유대교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엄청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성취해낸 것 같은 이 몰이해, 반상식, 반지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면에선 차라리 전혜린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이었다는 데에서 그러한 예수교인들 학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서 교회 주변만 맴도는 것에 비하면, 그렇죠, 저는 교회를 정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제사집, 이렇게 예수의 사당, 이런 얘기로 개념 짓는데요. 옆집 동네 이웃집 남자 예수, 근데 그 옆도 아주 먼 옆집이죠. 이웃도 이웃집, 이웃 동네가 아니라 아주 먼 나라, 오래전에 없어졌던 나라, 유대. 우리가 바빌로니아, 그런 바빌론이라거나 페르시아라거나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왜 예수식 유대교회는 목을 매는지, 그 낯선 이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우리 민족 정서에 너무나 낯선 이름을 날이면 날마다 읊어대고 있는 예수교 목사들의 정신세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전혜린의 가치를 훨씬 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전혜린이 괴상한 예수보다는 천배 만배 가치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높이 사는 전혜린의 인문학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전혜린을 관통하는 주제어는 이 말이 딱일 듯 싶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싶었다. 내 일생을 인식에 맞추고 싶었다. 자유롭게. 대학생이 된 후에도 나는 그런 결심을 되풀이했었다. 이것이 전혜린의 삶의 모토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저의 인생에도 사실은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전혜린의 이 주제어가 결국은 제 삶을 관통하는 주제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던히 읽었고 무던히 공부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외국어였고 또 인문학적인 주제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물로 9권의 책을 썼고 20편이 넘는 영어 명언 해설집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책부자 지혜서원의 구독자 9분, 그것이 저의 현재의 초라한 삶의 성적표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저의 성적표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결국은 문장으로 옮겨 놓게 되는데요. 작은 우연이 일생을 결정하기도 한다. 인간은 유리알처럼 맑게 성실하고 무관심하게 살기에는 슬픔, 약함, 그리움, 향수를 너무 많이 그의 영혼 속에 담고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작은 우연이 일생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 거는 맞는 얘기이기는 하죠. 조금 직물적인 얘기로서, 현실적인 얘기로서 2006년 어느 날 한국경제신문을 저는 본 일이 있어요. 우연히 부동산 매물 코너를 보고서 발견한 것이 충주호의 매물로 나왔던 3만 평이었죠. 시골에 땅을 팔아서 충주에, 그 먼 충주에 땅을 사게 된 건 그날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매물 코너를 본 것이었죠. 아주 작은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장차 30억까지 빚을 끌어다가 국제양공전지훈련센터를 짓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리고는 제 삶에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오는 결과가 되기도 했죠. 100년에서 10년은 되게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경제활동 40년에서 잃어버린 10년은 굉장히 크죠. 그 10년은 어쩌면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로 저는 60평생이 빈손이 됐으니까 삶은 그런 거죠. 아주 작은 우연이 전체를 결정해 버리기도 하죠. 그것이 인생일 수도 있죠. 셀라비, 그것은 인생. 셀라비. 카드로 올려드리고 싶은 골든팝이었죠. 사랑도 변형된 호기심인 경우가 많고, 사랑의 행위에서도 지적인, 너무도 지적인 것이 현대인이다. 누구나가 누구나 자기의 원칙과 독백 속에서 감금되어 있다. 독백 속에 감금되어 있다. 누구나 자기의 원칙과 독백 속에 감금되어 있다. 현대 어법과는 조금 다른 군더더기가 발견되는 전혜린의 문체, 좀 연구의 대상이긴 하네요. 누구나가 자기의 원칙과 독백 속에서 감금되어 있다. 좀 부자연스럽죠? 누구나 자기의 원칙과 독백 속에 감금되어 있다.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출판사에서 교정을 잘 안 받는지, 아니면 너무나 위대한 전혜린이어서 그대로 실었는지. 그래서 근데 약간의 이의는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에서도 지적인, 너무나도 지적인 것이 현대적이다. 사랑에서는 조금 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 때 정말로 괴상한 사랑은 아닌지, 뭔가 불순한 사랑은 아닌지를 분별할 만한 정도의 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 사랑에 대한 지적인 평가가 소홀하면 이혼율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정상적이고 행복한 결혼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경우이다. 행복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운 결혼은 불과 3%에서 5%도 안 된다. 나머지는 정상적이면서 그래서 이상한 결과물이 결혼이다. 결혼하고서 불행해지는 건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거고, 결혼한 후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저희는 사랑 앞에서는 지적이어야 한다. 지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랑에 있어서는 비겁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는 점수 높은 선택만이 올바른 선택이고, 그것이 지적인 사랑의 선택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 쪽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적인 선택이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을 지적으로 바라본 결단이다. 그게 제가 갖는 사랑에 대한 지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장에서 전혜린은 바하만의 맨하탄의 선신이라는 저술 속에서의 사랑의 문제에 대한 평론을 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개성의 발휘가 아니라 상실 속에 있는 것이다. 조금 비성적인, 비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네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개성의 발휘가 아니라 상실 속에 있다고 하는 해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설 속에서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개성을 발휘시켜줘야지 개성이 상실되도록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싶기는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완벽한 사랑 가능하겠냐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완벽하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벽한 결합이 가능하냐 하면 저는 제 체험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은 완벽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면, 결혼은 예외로 하고 이 사람과 사랑하면 완벽한 이해와 나눔이 가능하다, 그런 대상을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거든요. 마음속에도 이 사람과라면 그러한 사랑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특정 이성이 떠오르느냐,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게 가능할까? 나는 가능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마음을 열까? 또 상대방의 마음 그릇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릇일까 하는 면에서 보면 사랑의 이상적인 모습은 좋지만 현실적인 사랑 나눔은 그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지만 실제 그 사랑에서 그러한 나눔이 가능하리라는 그러한 생각에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나눔이 가능한 사랑을 발견하면 정말 행복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조네린의 이 얘기 되돌아가 보죠.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살다가 죽고 싶다는 그거는 가능한 도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올바른 시도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사랑을 둘러싼 현실을 두고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조네린의 평론을 두고서, 물론 이것이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결론이 조네린의 결론은 아니고 맨하탄의 선신을 두고 바하만의 저술에 대한 조네린의 평론이려니 싶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사랑을 둘러싼 환경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